금리는요, 미국의 인하 시점을 좀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자산시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인은 한 9개월. 중국 경제가 기울고 그것의 반사이익을 보고 ETF를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네. 일단 금리 인하 시점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금리는요, 네.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가격이죠, 가격.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가 금리고 이자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의 레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데 들이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의지는 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체의 시장을 강하게 작용하기보다는 기여도로 본다면 자산가들의 투자 수요가 혹은 투기 수요가 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500억 이상 뭐 소위 VVVIP라고 하는 그런 자산가들을 보면 제로 금리로 떨어지면 돈을 은행에 두지 않아요. 아무도 은행에 안 둡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냥 은행에 맡겨놓죠.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 주는 이자 수익이 웬만한 다른 투자처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돈이 이동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는 자연스럽게 은행에 맡겨놓던 그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근데 몰려 들어갈 때 소위 그런 자산가들은 조금 강하게 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몰고 가죠. 근데 몰고 가는 흐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코인이고요. 그 다음은 주식이고요. 선행성이 더 강하죠. 이제 금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외에 나머지 변수들도 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 금리가 굉장히 강하게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많이 인하해봐야 2번 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를 들어 3.5% 기준금리에서 3% 기준금리로 떨어지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낮은 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강하게 반등하거나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3년에도 중반쯤부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 전환을 한 거고요. 반등 전환한 이후에 특히 11월, 12월 정도에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은 기준금리 때문에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3년 1월에 인상하고 계속 7개월 연속 동결했으니까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영된 건데, 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그 자체가 11월 들어서 다시 크게 반등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조금 공포감을 느끼고 다시 매수 의지를 꺾고 매도 의지를 좀 강하게 만들면서 상승 반전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 반전하는 그런 흐름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4년 같은 경우는 뭐 강한 회복은 아니지만 매우 미약한 회복이라도 회복세는 24년 중반부터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지점에 또 금리 인하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중금리가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수요자의 의지가 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24년의 집값보다 25년의 집값이 더 높아 있지 않겠어? 라는 의지가 집의 매수 심리를 결정짓죠. 구매 의사를 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뭐 강보합에 가까운 뭐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보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반은 떨어지는데 왜 오른다고 그러지? 반은 오르고 있는데 왜 떨어진다고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국면이 이 보합장인 거예요. 지금도 보합이고요. 그래서 그런 보합의 흐름이겠지만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 22년보다는 23년이, 23년보다는 24년이 평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올라가 있다면 상승인 거죠. 그러나 상승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승보다는 강보합이라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리는 건데 이런 어떤 경기 침체가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없을까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제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초두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일어나서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제로 금리를 향해서 쭉쭉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가정하면 그런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안 좋은 경기 속에서 물가가 그래도 정상화됐는가, 목표하는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물가가 정상화됐다면 이제 금리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중국은 왜 금리를 인하할까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가가 정상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가늠하실 때 의견을 드린다면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정을 한다면. 근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는 6, 7월로 봅니다. 6, 7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12월 정도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사실 제 채널을 통해서는 이미부터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가 3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럼 3월에 금리 인하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럼 1월 FOMC 때는 동결하고 3월에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전환할 때는 그 시그널,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금리를 인하한다?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시장은 3월에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급하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한 랠리를 보인 겁니다. 12월에. 근데 역시 12월 말이나 1월 초 이렇게 지나면서 3월에 기준금리 인하 없겠네 라는 생각을 받아들기 시작할 때 그 기대가 헛된 기대였구나. 시장이 또 실망하죠.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왜냐하면 23년을 놓고 봐도 그때는 기대가 좀 다르죠. 그때는 23년 한 해 동안에는 시장의 기대가 뭐였냐면 기준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겠네.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를 23년 초반부터 했어요. 기대했다가 아니네. 무너지죠. 기대할 때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돈을 더 많이 유입시켜 버리니까. 기대했다가 꺾이고 기대했다 꺾이고 그게 23년 한 해 동안 내내 반복됐던 장이었어요. 근데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너무 섣불리 마시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 섣불리 마시는 현상, 섣불리 기대하는 그 현상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또 역시 실망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랐다 빠졌다 하겠죠. 그게 기대감에 오르고 또 실망감에 떨어지고 하면서 돈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3년보다 24년 주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또 시장의 기대감이 빠질 때 여러분들도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딱 내년도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우리나라 금통위가 뭐 따라 하나요? 아니면 좀 후행적으로 가나요? 좀 선행적 먼저 좀 갈까요? 선행적으로 가기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인데요. 이 격차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2%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인상하는 걸 지켜만 본 거예요. 그죠? 수동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용인해 가는 모습. 그 모습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격차를 벌려가는 모습은 시장의 인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단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먼저 할 만큼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국보다 먼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먼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금리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정부의 재정정책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물가를 안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 경제를 만들고요. 나중에는 이걸 열어놓을 때 물가 안정세가 야기될 때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재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올리지 못하는 시장에서. 그게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 후순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22년, 23년 초까지는 그래도 물가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물가 상승세가 뒤로 지연되는 느낌이지만 지연된 그 효과가 발동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통제하다가 이제 인상하잖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 교통요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작용되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스티키하게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하할 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하를 먼저 한다? 그건 좀 많이 부담스럽고요. 미국의 인하 시점을 좀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와셨을 때 이제 슬슬 현금을 이제 실물 자산에 좀 옮겨야 될 때다라고 좀 조언을 주셨는데 그 전략은 지금도 좀 유효한 건가요? 네, 그래서 실물 자산도 뭐 금융 자산이나 뭐 부동산 자산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라는 게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돈을 현금 다발로 들고 있을까, 저축을 할까, 부동산을 살까, 아니면 주식을 할까,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제가 그동안 강조했었던 것은 어쨌든 실물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기울고 그것의 반사이익을 보고 또 세계의 공장이 인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인도 ETF를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ETF나 이런 펀드 투자로 비중을 좀 늘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게 코인과 주식이니까 이 현금이 아닌 그런 형태로 돈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동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경제나 금리 추이와 동행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지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좀 조언이나 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4년을 결정짓다시피 할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코노미스트도 그 새해를 항상 이야기할 때 그 더 월드 어헤드라는 그 매년 그 저널을 발표합니다. 근데 23년 더 월드 어헤드 23년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이든도 있고 뭐 그 시진핑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스트롱맨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과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더 월드 어헤드에는 한 명의 인물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인물이 얼굴도 아니고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푸틴인가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근데 11월에 트럼프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누가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경제에 영향을 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소위 트럼프 테마주가 있고 바이든 테마주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싫어해요. 극혐해요. 그리고 소위 바이든은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는 게 자기 이념이에요. 전혀 다르니까 테마주가 갈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도 조언을 드리기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갖고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런 움직임이 역시 실물 경제에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가늠하시면서 왜 이런 종목은 유독 힘을 안 받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참조가 될 수 있겠고, 또 11월 달에 24년 11월 달에
누가 당선이 되든 그쪽 산업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년 경제를 좀 먼저 조망하시고 가늠하시고 그리고 좀 준비된 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4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위험 요인이 어쨌든 있으니까 어떻게 잘 우회해 볼까?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좀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서요. 2024년도 경제 전망과 개인의 대응 전략에 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